대구에는 큰 기업도 없는데 어떻게 돈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대구에 부자가 많이 살고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한데요. 만약 그게 맞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지역의 사생활, 오늘은 대구의 부자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정말 대구에 부자가 많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백화점을 찾았는데요. 평일인데도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들이 판매되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을 할 텐데요. 대구에 부자가 많다면 백화점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2016년에 오픈한 이후로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매출이 신장을 하고 있고 2020년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10% 가까이 신장을 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보여서 저희 백화점 중에는 서울에 있는 강남 그리고 부산의 센텀 그다음이 대구가 매출이 많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중에서도 뭐 가방이나 그다음에 그 하이 주얼리 그다음에 시계 이런 상품들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이 백화점의 매출은 전국 70개의 백화점 중에서 6위를 차지했고 가장 단기간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대구의 수입차 매장이 모여있는 황금동 거리인데요. 비싼 가격에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은 수입차이지만 찾는 이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7인승이죠? 네, 7인승입니다. 차 크고 되게 튼튼하게 생겼네 진짜. 엄청나죠? 다 신졌다. 14년째 수입차를 판매해온 영업사원은 대구에 부자가 많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지점이 전국에 38개의 지점이 있는데 이제 대구 지점이 전국에서 판매를 1등을 5번 정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한 번 빼고는 거의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또 차를 판매하다 보면 이제 현금을 또 들고 오신 분도 많아요. 이제 차 주세요. 이렇게 현찰로 해서 돈 뽑아서 이렇게 갖고 오신 분도 있어요. 또 고객들의 상당수가 고급 수입차를 타고 와서 새로운 수입차를 산다는데요.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도 차를 한 5대나 이렇게 사신 분도 있고 그 2,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꾸준히 바꾸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대구 부자들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부자가 많은 걸까요? 실제로 대구의 수입차 등록률 역시 서울, 부산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를 타고 고가의 제품을 소비한다고 해서 부자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과연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구에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부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통계적 지표를 먼저 우리가 좀 봐야 이게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대구가 이렇게 부자가 많다고 하는 게 진짜인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가 이제 KB금융연구소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부자, 한국의 부자라고 하는 리포트가 있는데 2020년에 그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부자들이 대구가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서 4번째로 많더라고요.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가진 개인을 자산가라고 하는데요. 대구의 자산가는 약 18,000명, 인구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인천이 대구보다 한 60만 명이 많은데 거기보다 한 1.5배. 경남도 우리보다 한 80만 명이 더 많은데 거기보다 한 1.5배 부자가 많고요. 호남 지역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남, 전북, 광주를 다 포함한 부자 수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부자가 많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대구가 역시 굉장히 잘 사는 자산을 가진 그런 도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구 경북 지역의 고용 사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지역 내 총생산인 GRDP는 전국에서 하위권입니다. 대구는 사실 있습니다. 지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도 낮고 또 생산도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다. 도시의 자족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GRDP, 대구는 28년째 최하위입니다.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부자가 많을 수 있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대구의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대 한국의 자본가를 연구한 역사학자를 찾았습니다. 낙동강 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길을 이용한 무역이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온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경상도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작물들이 대구로 모여들기 시작하거든요. 올 때는 해산물을 가져오고 내려갈 때는 경상도 내륙에서 생산되어지는 식량들이 이제 그 배로 내려가는 거죠. 조선 후기 서문시장은 물류의 집산지가 되고 경상 가명이 대구로 이전하며 양령시도 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양령시의 한 상인은 수십만 원의 자산을 보유해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은행을 이렇게 설립할 때 자본금이 뭐 적을 때는 50만 원, 많을 때는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13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인이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대상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그 조선 후기 이런 상품의 이렇게 경제의 발달에 따른 그 결과를 통해서 대구의 이제 부자들이 상업 자본가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대구의 부호들은 이후 은행 설립과 함께 금융 자본가로 거듭나는가 하면 이들이 또 제조업에 진출해 더 큰 부를 쌓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대구는 섬유 산업의 발달로 또다시 자본가가 탄생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요. 거의 산업혁명에 비유할 정도로 이제 대구가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섬유 도소매를 했던 사람들이 신흥 부호 세력으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그 서문시장 같은 이런 전통시장이 그 섬유의 최종재를 배송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서문시장이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자산가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단일 업종으로는 처음으로 한 해 수출 100억 달러를 섬유 부문이 차지했습니다. 대구 성소공단의 한 화섬업체입니다. 친정 연휴 기간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했고 시무식 행사마저 치르지 못했습니다. 수출 주문이 너무 밀렸기 때문입니다. 100% 기계를 돌리고 있지만은 그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 80년대 대구는 섬유 산업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40만 명에 달했고 90년대엔 국가 수출액의 20%가 섬유일 만큼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렇게 섬유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대구에서 하나둘 대동하게 됩니다. 섬유 산업으로 부자 된 사람이 많았죠. 그렇게 해서 또 딴 길로 갔어. 뭐 딴 것도 하고 섬유 요금하는 것이 아니야. 뭐 또 자동차 사업도 할 수 있고 딴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해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이 다 벨벳이야. 이런 거. 이것도 벨벳이야. 촉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지역의 향토 기업에서 생산한 벨벳 제품들인데요. 섬유 산업 부흥기를 거쳐 현재 벨벳 단일 분목으로는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으로 이끌어온 류병선 회장님. 기계 4대 세워둬 갖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국제 고무 공장에 방화, 털신 그걸 납품하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털 종류를 하게 돼가 벨벳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으로 출발해 오직 벨벳이라는 한 우물을 팠는데요. 당시 벨벳은 밀수로만 유통되는 최고급 옷감이었습니다. 류병선 회장은 벨벳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벨벳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세계 벨벳 시장을 주름잡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제일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엔 독일, 불란서, 일본. 그 후에 성장했을 때는 두바이 쪽에 최고 많은 양을 실었어요. 그 양 막 800만 야드, 500억 이상 매출이 올라갈 때 그렇게 해서 성공했죠. 섬유 사업으로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자 자산가인 회장님의 집은 어떨까요? 이래 놓고 살고 있습니다. 와가 또 차 한 잔 마시고 쉬는 거 노는 거. 여기는 부엌이도 다 벨벳. 천정도 벨벳. 저기 다 벨벳으로. 지금 뭐 20년 됐나?
방도 뭐 잠만 자고 그냥 벨벳으로 그때 20년 전에 다 해서 뭐 텔레비보다 자고 초라하죠. 해장집이라고 누가 이거 초라해놓고 산다 이 카더라만 잠만 자는 거 뭐 초라하면 어떻고 뭐 따뜻하게 뭐 세상 이거보다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나 그죠? 비만 하면 대골이지. 대구의 진골목. 이곳에서 대구의 산업 성장과 함께 부를 이뤘다는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이 주철돌 다 있는 이건 옛날 다 그대로. 이 보고 있는 거 보세요. 이 가정집에 있는 보가 요 이제 상량문이거든요. 요 김인년 9월 18일 날 1919년이잖아. 김인. 100년이 넘은 고택을 사서 보존하는 신홍식 회장님. 한옥이 있는 이곳은 진골목에서도 상업의 요지에 해당되는데요. 뭐 얘가 빌딩 원래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은 뭐 수익이 나겠죠. 그거 하면 돈 벌으면 돈이 되는 건 알지만은 그걸 뭐 안 한 거죠. 개인이라도 이렇게가 몇 사람이라도 이래가 자꾸 해가 해야지 이 보존이 되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당장의 큰 돈보다 대구의 근대 문화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신홍식 회장. 그는 섬유와 함께 경공업의 중심이었던 대구에서 공업사를 경영했습니다. 86년도에 풍국공업사라고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한 20년간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옛날에 대우전자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전기에 컴퓨터 모니터, 뭐 케이스, 기판 이런 걸 생산했습니다. 그때부터 컴퓨터 모니터가 이래 많이 활성화됐지만은 그 전에는 뭐 TV나 이런 가전제품 쪽이지. 그는 업종 선택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죠.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던 때 열심히 일하며 직원과 공장을 키웠고 지역의 문화를 지킬 만큼의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그런 쪽에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지. 어떤 이 산업 뭐 부흥기에 내가 사업을 해가 그런 업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사회의 어떤 구성원에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죠.